이상하면 어디로 강남 내용치과 삐삐 고였네 들쑥날쑥해 교정해야겠네. 살았네 임플란트 좋아 좋아 친절하고 정직한 강남 내용치과 17년 한자리에서 당신의 치아를 지켜왔습니다. 가족 같은 마음으로 진료하겠습니다. 강남 내용치과는 별이 5개. 검색 엔진에서 강남 레용치과를 검색하세요. 검색 엔진은 뭐야? 그러니까 뭐 저 장우씨 배하고 저희 배하고 두 배 합치면 쌍봉낙타야.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식을 위한 지식 전쟁사 문명사 세계사의 장옹입니다. 이 정도면 좋은 목소리 아닙니까? 네. 이 방송을 듣는 방송 관계자 여러분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전 싸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안원구의 유스 하청공장.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27회 안원구의 뉴스 하청공장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개그맨 장홍이고요. 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플란다스의 개 민경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왼쪽 자리에는 안녕하세요. 안원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청자님, 그 유행에 그 민감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요즘 독감 유행이거든요. 바로 또 보니까 목소리가 독감 걸리신 거, 감기 걸리셨죠? 걸린 목소리세요. 그래요? 예. 몸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몸 관리를 너무 잘하다 보니까 사실 걸렸어도 걸렸는지도 모르고 지나가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 여기 저희 그 뉴스 하청 공장의 중심이시기 때문에 두 분이 몸이 좀 허약해지시거나 아프시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 네. 큰일 납니까? 네, 큰일 납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또 김영삼 박사가 모처럼 만에 귀국해가지고 아름다운 저희 방송을 하는데 제가 또 그때는 또 시간이 안 돼가지고 함께하지 못했고요. 이번 주에는 또 제가 되는데 또 김영삼 박사가 또 자리를 비웠습니다. 아까 지금 저보고 이제 독감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목소리가 조금 세지 않나요? 아니 약간 맹맹한 목소리. 그래요? 네. 그게 아니라 레옹이라고 있잖아요. 네. 레옹 예, 레옹치과? 강남역 10번 예. 출구. 지난주에 내가 갔다가 네. 거기서 이제 이빨을 지금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여기 지금 비어 있잖아요, 이빨이. 네. 그래서 아마 소리가 그렇게 들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기 걸리신 게 아니고. 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친절하고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레옹 치과를 꼭 기억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왔습니다. 저희 방송 듣는 분들 가운데서도 치아 건강이나 잇몸 건강에 치과를 가야겠다 하시는 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강남역 10번 치과. 출구. 네, 10번 출구. 네. 저희 할머님이 98이신데 그때 말씀드렸을 텐데 저 레옹 치과에서 임플란트랑 치과 치료 받으시고 지금 소고기만 드세요. 그것도 저기 3등급, 4등급짜리만. 그럼 뭐 우리 그 방송을 같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뭐 전혀 안 아프고 네. 또 이렇게 치료를 할 때 미리 예고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뭐 바람을 쐰니다. 네. 뭐 또 뭐 어떻게 합니다 하고 주니까 네. 이 제일 치과에 가서 제일 그 한 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다 미리 예고를 해주니까 네. 전혀 그런 게 없고 실제로 아프지도 않고. 그리고 실력이 좋으면 안 아파요. 그러니까요. 실력이 이게 뒷받침이 안 되니까 아픈 거예요. 막 생리 잡아 뽑고 막 아무데나 쑤시고. 김 박사 여기 와서 뭐 이 방송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정말 치과 치료를 아주 완벽하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네. 저 김영삼 박사에게 페이를 못 주셔서 그런지 이 멘트로 거의 1억 원어치 상당의 홍보 멘트를 해주시고 계시네요 지금. 아 그렇게 느껴졌습니까? 근데 사실 뭐 좋으면 좋다고 얘기한 거니까.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계속 뭐 연이어서 핫한 뉴스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MB 자원 매교의 핵심 역할을 했던 공기업 중
당시 그 광물자원공사가 직접 작성한 문건을 근거해서 떼기다 우라늄 광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블락프라츠 유연탄 광산 등 이 의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광물자원공사의 투자 중 논란의 핵심이었죠. 네, 블레오 광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이 얘기하기 앞서서 연일 뉴스의 메인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최종 결정이 있었습니다. 요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하고 가보도록 할까요, 그럼? 지난주에 있었죠. 네.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첫 방송부터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입장을 좀 명확하게 계속 네. 얘기를 했었는데 결론이 났습니다.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는 좀 세게 났어요. 결론이 난 것 같아요.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한 것으로 결론을 냈고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검찰에 고발 조치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대표이사였던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 공고 들어갔고요. 네. 과징금 80억 부과하고 중요한 건 매매 거래가 정지가 돼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상장 실질 심사 대상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이 상장 폐지 여부도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인 거거든요. 물론 그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생각보다는 좀 중하게 좀 처리를 한 거고 삼성 측에서는 지금 뭐 당연히 행정소송 제기를 예고를 해놓고 있고요. 네. 지금 뭐 상황이 좀 안 좋습니다. 뭐 들리는 얘기로는 삼성물산까지도 그렇죠. 감리를 여파가 있죠. 확대하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하여튼 요 정도로 결론을 냈습니다. 예. 근데 옥자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또 있었어요. 증권시장이 이게 사실 시총 3위, 4위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뭐 주식시장 엄청난 파장이 있어서 뭐 난리가 날 것이다 했는데 의외로 그거에 대한 파장은 거의 없었고 되려 다른 바이오주나 이게 좀 올라가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되려 이렇게 나쁘고 골마 있고 썩어 있는 것들이 쳐내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좀 더 탄탄해지고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이야기고요. 그렇게 돼야 되죠. 네. 처음부터 분식을 통해 가지고 없는 가치를 멍튀겨 놓는다든지 그렇죠. 이런 기업들이 계속 있다면 정말 건전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가려지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정리가 되면서 오히려 이제 옥석이 가려지고 제대로 된 곳으로 이제 기업으로 갈아탄다면 그 다른 기업들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겠죠. 그래서 이건 반드시 새로 이렇게 정리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제 혹자들은 그 삼성이 그렇게 되겠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식회계 그러니까 회계 부정만 했는 거 가지고 기업을 상장까지 폐지를 시킨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 실제로 분식회계만 가지고는 상장 폐지 요건에는 해당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까지 분식회계로 인해 가지고 상장 폐지를 한 예도 없고요. 네. 그랬는데 이 문제를 제기할 때 분식회계로 이야기를 시작했는 것뿐이지. 그렇죠. 그러나 우리 플란다스계에서는 그랬잖아요. 이게 분식회계만이 문제가 아니다. 절차를 고쳐가면서까지 그 상장 규정을 바꿔가지고 상장이 될 수 없는 업체를 상장을 시켜준 것. 네. 그게 더 핵심이다. 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분식과 관계없이 상장이 될 수 없는 업체가 상장이 됐다면 상장이 폐지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지금도 또 그쪽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지금 네. 모든 이야기를 분식회계 해가지고 상장 폐지된 예는 없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분식을 해가지고 상장을 시킨 것이고 상장 규정을 바꿔서 상장을 시킨 것이지 분식회계 때문에 상장 폐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장하지 않아야 될 회사를 상장시켜 놨으니까 상장 폐지를 시키는 게 당연하다 이런 이야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부 다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또 혹자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야 이거 약간 액션만 이렇게 할 것처럼 가서 매매 정지까지가 뭐 큰일 날 것처럼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뭐 매매 정지가 뭐 30일, 90일 최장 뭐 이렇게 가다가 결국에는 안 될 거야. 뭐 이렇게 흘러갈 거야라는 말을 또 하는 분들이 또 의외로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론이 지금 처음에 여론몰이가 다음 날 바로 사설에 났지 않습니까? 네. 이거 분식회계는 상장 폐지한 사례가 없고 막 그렇다고. 그런데 이게 또 조금씩 또 여론이 바뀌는 게
지금 청장님 말씀이 맞거든요. 분식회계만 해가지고 상장 폐지한 사례는 없는데 네. 이거는 최초 상장을 위해서 분식한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또 사례는 없어요. 그런 사례는 또 없어요. 그렇네요. 상장을 하기 위해서 분식한 사례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또 하나는 이거는 그 우리 플란다스 얘기에서도 계속 문제를 제기했지만 사실 이 사건은 단순히 삼성 바이오로직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증권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다 이게 혹시 연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거 지금 검찰에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식의 보도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게 수사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지 않았습니까? 모르죠. 이거 어떻게 될지. 예.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제 삼성물산하고 에버랜드의 합병까지 제일모직하고 예. 합병까지도 좀 더 사실 디테일하게 봐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가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 대법원 지금 벌써 저기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상장이 어떻게 될는지 여부는 이제 더 이상 예측하기 어렵죠. 이제는. 그 사실 합병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걸 되돌린다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긴 해요. 그렇죠. 이해관계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게 그 아마 법원에서도 이 판단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로 고려 사항들이 많을 겁니다. 고민도 많이 될 테고 그런데 저는 이게 사회 우리 경제 정의 이 보면은 대부분의 그 속에서 희생되는 사람들은 정말 희미약한 그 경제적 약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 정의가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 이걸 가름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앞으로 그 대법원이나 이제 결국 소송 가면 검찰 조사와 이제 다시 기소를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날 텐데 그 법원의 판단이 상당히 그 중요한데 지금까지 삼성이라는 데가 소송해서 진 적이 없다는 게 지금 더 문제거든요. 삼성물산. 그래서 삼성이 지금 사법농단 사건의 상당 부분들은 또 삼성하고 연결된 것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뭐 다른 이야기도 나오지만 삼성도 거기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이번에 정말로 이 우리 고군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이 차제에 정리되고 넘어가야 된다. 삼성이라고 해서 삼성이 뭐건데 우리가 삼성은 이렇게 뭐 잘못을 저질러도 그냥 넘어갈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정의가 살아있고 올바른 판결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사법부의 그 우리 법 체계가 정말이 좀 무섭다고 좀 인지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기업하는 분들 뭐 국민들에서 야 진짜 나나 저 사람이나 똑같이 적용이 되는구나라는 걸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볼 것 같으면 얼마 전에 그 저희 플란다스 얘기 방송에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방송을 한번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청취자의 요청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있으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예. 사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서로 좀 이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저희의 생각만을 갖고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자료를 좀 준비하고 좀 내용들을 좀 보강해서 준비되는 대로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저희가 들어보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예, 준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이 소득주도 성장을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는 하겠지만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성장이라는 게 이제 생산성을 확대하고 또 시장을 확대해서 결과적으로 경제가 이제 발전하도록 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성장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소비하고 저축 요소가 우리 성장의 요소로 잡는 것이 총수요를 넓히는 건데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그다음에 투자가 있거든요. 네. 기업 투자가 있고 그다음에 정부가 하는 정부 지출, 정부 투자가 있죠. 그다음에는 수출하고 수입 중에서 수출은 성장의 요인이 되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수출을 많이 하려고 하면 생산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죠. 또 수입을 한다는 것은 또 그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거죠. 이런 요소들이 중요한 건데 그중에서 소비와 저축은 우리 소득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그 소비와 저축을 늘리게 하려 그러면 소득이 많이 생겨야 되잖아요. 소득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소비와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저소득 그 경제 주체들로 보면은 가게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정부라든지 이렇게 있는 중에서 이 가계 부분에서 저소득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저소득자들이 소득이 그렇게 많지 여유가 없으니까 소비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가장 생계 유지만 하고 이러면 소비나 저축을 해서 그게 선순환 구조로 다시 기업에 소비를 해줘야 기업이 생산을 할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소득을 저소득층한테 많이 주면 그 저소득층한테 돈이 생기면은 저축을 하거나 이제 소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업들은 그걸 가지고 이제 기업 투자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정부는 세금을 받아 가지고 그걸 정부 지출을 통해 가지고 인프라를 까는 데다가 뭐 항구도 만들고 도로도 놓고 하는 그런 쪽에다가 가서 또 성장을 네. 일으키는 것이고 또 기업들은 그걸 해가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생산을 많이 해야지 또 수출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구조를 이게 경제라는 게 하나만 일방적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모든 게 연결돼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우리 소득주도 성장이 맞느냐, 뭐 기업주도 성장이 맞느냐, 뭐 수출주도 성장이냐,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말을 할 뿐이지 사실은 다 이게 하나의 그 연계가 다 돼 있는 그냥 따로따로 뭐 소득주도 성장 이렇게 해서 소득만 높이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너무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다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은 그 중에서 어디에 좀 역점을 두느냐 그 차이지 다른 거는 그럼 무시한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 포용적 성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저소득자들한테 최저 생계비 이상들을 좀 가져갈 수 있도록 해서 그 사람들이 소비를 해줌으로써 또 기업이 그것 때문에 기업이 또 생산 제품을 만들 수 있잖아요. 소비가 없으면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처음 출발을 어디에서 중점을 두고 시키느냐 이런 개념의 차이지 이게 특별한 차이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네. 뭐 또 전문가들 모시고 해서 한번 정리를 알겠습니다. 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전문가들과 그리고 더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누구 목소리였어요? 예? 아니 안 똑같았나 보네. 아니 좀 비슷해요. 좀 너무 좀 저희가 제가 진행할 때 너무 진중하게만 하는 것 같아서 요 개인기 약간 좀 해봤는데 반응이 좀 별로였다. 아니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네. 뭘 하시나 그랬는데 네. 중간에 보니까 근데 그 비슷하게 하시네. 목소리가 좀 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지금 이게 완벽한 단계가 아니라 연습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다음 주에는 좀 더 연습해서 네. 좀 퀄리티 있는 목소리로 좀 다가오도록 맹글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응 위원장님한테는 좀 괜찮았네요. 예, 깜짝 놀랐어요. 네. 저 진짜 중간에 딱 알아듣고. 예. 정화대 오신 것 같으십니까? 가기 싫어요 거기.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많은 자료와 더 보완을 해서 좀 특별한 시간에 저희가 또 방송을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재밌는 시간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할 이야기는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블레오 광산 자원 개발 사업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먼저 블레오 광산 개발이 무엇을 어떻게 어떤 광물을 개발하는지 그리고 이 어떤 구조로 진행이 되는지 좀 요걸 좀 알아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볼레오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할 이야기가 많은데 네.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의 그 광물자원공사가 가장 엉터리로 네. 투자를 했고 가장 큰 돈을 여기서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아직도 아마 지금 더 가는 걸로 알고 있고 광물자원공사의 존폐 위기가 이것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짚어봐야 되는데 이 볼레오 광산이라는 것은 멕시코에 있는 동강산을 말하는 거예요. 브론즈요? 그렇죠. 그 구리. 네. 구리 강산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볼레오 강산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역사적으로 이게 한 100년 전에
불란서가 멕시코를 그 점령을 해가지고 불란서에서 이 동강산 채굴을 했던 거예요. 이게 100년 전부터. 그리고 또 멕시코를 불란서가 철수하고 난 다음에 멕시코에서 또 자기들이 또 나머지를 또 채굴을 했던 곳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로 치면 거의 폐강에 가까운 거예요. 100년 동안 캐했으니까 그렇죠. 거기다 대놓고 이제 이 출발할 때 폐광산을 거기서 기술이 이제 발전했다. 옛날에 이 재령 기술이 옛날엔 뛰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들은 다 못 정리했다. 그래서 새로 이 경제성을 있는 방향으로 재련을 하게 되면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시장에 나왔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런데 그 당시에 캐나다에 있는 그 광물자원공사 직원이 그 소식을 어디서 듣고 이걸 우리가 지분을 참여하면 어떻게 했느냐 해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어요. 뭘 하려면 정확히 파악은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얼마나 이 광물이 있는지 앞으로 이만큼 투자하면 얼마 정도의 돈을 캘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예. 그게 이제 광물자원공사가 해야 될 일이었죠. 그게. 그런데 투자할 때 우리나라에 있는 광물자원공사와 우리나라의 굴지의 자원 관련 기업체 4군데가 여기를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총 5개 광물자원공사 포함해서 5개 업체가 KBC라는 이 콘소시엄을 만들어서 이 지분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참여를 했는데 그 참여했는 데서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걸 보는 눈이 이제 부족했겠죠. 그걸 재련을 안 해보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투자를 할 때는 몇 번인가 이거를 실제로 보기도 하고 다 검토를 하고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투자 과정이 제가 볼 때는 일반 사기업 같으면 그래 안 할 것 같은데 이걸 같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제대로 검증도 안 하고요. 검증 자체가 안 됐는데 이 보고서가 있죠. 투자하게 되는 배경에는 이 SRK인가요? 이 자원의 그 경제성 여부 채광을 해가지고 강물을 캐가지고 재련을 했을 때 얼마 정도의 그 강물이 우리한테 얻을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그런 업체들이 전문 업체들이 있어요. 그 용역 업체가 있는데 그런 데서 보고서가 이제 나오는 거를 토대로 하긴 하죠.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그걸 근거로 해서 아마 투자를 했을 걸로 아는데 이 강물을 채광해서 경제성을 검토하는 업체 자체가 잘못됐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걸 판단을 잘못했을 가능성은 첫 번째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부터는 이제 앞으로 좀 설명이 이제 더해질 텐데 이 투자했다가 여러 번 위기를 맞는데 그때마다 그 위기 때마다 이 광물자원공사가 다 떠안는 거예요, 그거를. 아니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죠? 다른 사람은 위험하다고 빠지는데 그 자리를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메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투자했는데 좀 잘못되면 그러니까 주식을 했는데 좀 잘못되면 손절을 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래야 손실이 더 커지지 않잖아요. 근데 더 사는 거예요, 막.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기 그냥 계속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건 제가 볼 때 그 광물자원공사에 계신 분들의 수장이 되시는 분이 내린 결정보다 그 위에 어떤 분이 막강한 힘을 가지신 분이 그냥 그렇게 하세요라고 이걸 강압적인 압력에 무언가가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요지가 많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 현재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처음에는 그렇게 잘 모르고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처음에 투자할 때는 내용을 몰라서 또 분석했는 보고서나 이런 것만 토대로 해서 뭐 지분을 여기 보면은 MMB라는 곳에서 이 회사 MMB라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거기에 한국 KBC가 지분을 30%를 참여하기로 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콜에스 즉 광물자원공사가 10% 지분을 가지게 돼 있어요. 나머지 4개 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4개 업체가 20%, 광물자원공사가 10%, 그래서 총 30%를 투자하기로 하고 콘소시엄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 들어갔다가 중간에 이게 투자하는 과정에서 미국에 있는 그 엑심이라는 미국의 수출입 은행에서 이 투자를 해주기로 하고 이제 쉽게 말하면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들어와서 이제 시작을 하다가 수출입 은행에서 이제 더 이상 돈 못 대주겠다. 그래도 캐나다의 원래 그 MMB의 주인이었던 바하마이닝이라는 회사도
우리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이제 만세를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때서 이 모든 지분을 코레스가 우리가 그러면 할게. 예? 아니 다른 사람도 다 빠지는데. 왜 못한다는 마당에 우리도 빨리 정리해서 나와야죠. 심지어는 우리 같이 참여했던 우리 기업들, 우리 민간 기업들도 우리는 못하겠다고 빠지는 상황에서 코레스가 이 강물자원공사가 우리가 할게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강물자원공사가 미친 짓을 안 했다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갔을까가 지금 가장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이 사업을 시작했다가도 전부 다 돈 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아 이거 발전 가능성이 경제성이 없어. 우리가 해보니까 이거 많은 돈이 들어간 데 비해서 나올 게 없어. 그러니까 빠지고 발을 빼면은 10%가 그때 보니까 한 290억 219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돈을만 투자 손실 보면 그만이에요. 사실 그렇죠. 투자는 했다가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판단 그렇죠. 잘못으로. 그러면은 279억만 예를 들어서 손해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빠지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279억 가지고 10% 지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나머지 지분을 전부 다 자기가 딱 안고 네. 빌려왔던 부채를 내가 다 갚을게. 이렇게 하고 운영에 참여를 합니다. 경영권을 쥐는 거죠. 경영권을 네. 가지고 이제 회사를 지금 멕시코 땅을 나라를 살려고 그랬나요? 아니죠. 네? 그 사실 땅이죠. 아니 그러니까 일정 부분 멕시코 나라를 살려고 그랬나 보네요. 그래서 이 보니까 통상 투자를 했다가 실패하면 빠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실질적으로 강물자원공사가 해야 될 그 룰이에요. 그게.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경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강물자원공사가 어디 투자한다고 했을 때 그 투자를 해서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채광을 하고 강물을 캐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캐내는 데다가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받아오는 이런 구조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직접 자기가 경영을 하겠다고 이제 나선 거지. 이해가 안 되네. 근데 저는 이해가 더 안 되는 게요. 이 M&A를 할 때 이게 M&A잖아요, 결국은. 그죠? 근데 이 부채까지 싹 다 인수하겠다는 M&A는 그렇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P&A 방식이라고 그러고 자산 부채 나눠 갖고 이렇게 인수하거든요. 이걸 통째로 떠안으면 부채까지 떠안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긴 지금 부채까지 다 떠안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최초에 가지고 있던 바하마이닝이라는 대주주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70%는 바하마이닝이 가지고 있고 네. KBC라는 한국 업체 강물자원공사를 포함한 네 개 민간 업체까지 5개가 30%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그럼 바하마이닝이 이제 손을 들고 이제 자기 지분 주장을 안 하고 빠진 거예요. 그 부채를 그럼 우리가 그 부채를 우리가 딱 안고 우리가 경영할게 하고 코레스가 나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결정을 내린 분이 한국자원공사에 그분이 과연 뒤늦게 뭐라고 그랬는지가 궁금해지네요. 아직도 몰라요, 정확하게. 아니 자기가 내린 결정인데도요?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렇게까지 이제 정확하게. 이 내용들이 보면 이제 그 밑에 실무자들을 이야기는 279억이 들어갔으니까 그게 아까워서 말도 안 돼. 그 나머지 큰 걸 다 떠안았다고 하는데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해도 지금 이해가 안 될 판인데요. 제가 이 내용을 지금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거 웬만한 민간 기업에서도 이렇게 하기 힘들 정도로 이게 지금 적법한 절차를 안 거치고 돈이 투자됐어요 또. 그거를 저희가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하는 얘기는 다 이 광물자원공사 내부 문건을 그냥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도 감사원에서 감사한 내용을 근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한번 내용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예. 여기는 안원구의 유스 하청 공장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청장님이 좀 자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감사원의
그 징계 요구라는 문건을 저희가 입수를 했는데 네. 여기를 보면 그러니까 지금 청장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갑자기 279억만 투자하고 광물자원공사는 네. 뭐 민간 업체 때는 그까지 포함하면 그거보다 좀 더 크겠지만 투자를 하다 이게 잘못되니까 우리가 그걸 다 인수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인수를 만약에 다 하고 인수를 하려면 그 투자 비용을 더 내야 되잖아요. 네. 지분 참여 그렇죠. 비용을. 그러려면 그럼 이사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이사회 결의가 광물자원공사가 적법하게 진행되는지 여부를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를 보면 일단 여기 우리가 그 아까 KBC라고 우리 한국에서 컨소시엄을 만든 그 코리아 볼레오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에서 민간 업체들까지도 이 증자에 참여하겠다는 결의가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결의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광물자원공사에서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광물자원공사는 그쪽하고 다 주주간 협약들이 맺어져 가지고 다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합의 없이 그냥 막 광물자원공사에서는 결의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민간 기업들이 나는 못해요. 그랬더니 광물자원공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그냥 자금을 일부 하지 마. 그럼 내가 그냥 갈게 이거예요? 예, 그냥 뭐 그거 당연히 그건데 이사회 그럼 이사회에 그걸 보고하고서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고서 그렇죠. 돈을 받아서 투자해야 되는데 일부는 그렇게 안 해고 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사회 승인도 안 받았고 원래 투자하기로 했다가 안 한다고 빠지면 몰치 규정이 있거든요. 몰치를 했어야 돼요. 몰치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지금 이사회 결의도 안 돼 있고 또 민간 업체들이 안 하겠다고 하면 그걸 몰치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내용을 보면요. 지금 우리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 누가 뒤에서 강력한 뭐가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일이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래서 우리 광물자원 여기 그 당시에 들어가는 돈이 1조 5천억이고 아니 처음에 279억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이제 부채를 끌어안아야 되잖아요. 자본금은 여기서 그렇게 됐지만 빌려온 돈이 많잖아요. 세상에. 안 그럼 파산되니까. 279억 아끼려다가 1조 5천억. 1조 5천억. 1조 5천억을 다 떠안게 된 거죠. 1조 5천이고 지금은 그게 훨씬 더 불어났을 거예요. 아마 2조 5천억 정도 될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운영 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갔고 그런데 그 내용을 그럼 그 돈들이 과연 어디에 들어갔는지가 이제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니까 멕시코 그 동강산 옆에 이제 그러니까 항상 채광을 하게 되면 네. 그 재련소를 짓는 게 더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이 돈이 어디에 투입됐냐면 재련소를 짓는 데 투입된 거예요. 재련소 짓고 그 재련해 가지고 나올 걸 생각해서 뭐 도로도 만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산에서 내려올도록. 거기에 들어간 돈이 그 정도 큰 금액이 들어간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부채로 빌려와서 지었으니까 그 돈은 운영하는 당사자인 콜에스가 다 물게 돼 있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그 돈이 다 실제로 투입은 된 날을 한번 봤어요. 보니까 재련소가 보니까 번듯하게 지어져 있어요. 재련소는. 근데 재련소만 지어놓으면 뭐 하나요? 강물이 안 나오는데. 그렇죠. 100년 동안 다 파가지고 다 팔아먹은 폐강을 뭐 재련 기술을 뭐 새로 바꿔가지고 하면은 거기서 또 돈이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 판단했는데 실제로 거기서 전혀 경제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 이 보고서에는 안 나와가지고 한 가지 의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279억을 10% 지분을 그렇게 279억 원을 주고 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바하마이닝이라는 이 최대 주주가 저는 못합니다. 그리고 만세를 부르고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면서 70% 지분을 인수하겠다는 건데 광물자원공사가 그 원래 주식 가치는 빵원 아니에요? 저렇게 부채가 많고. 그렇지. 아니, 실제로 주식 가치는 빵원으로 샀어요. 빵원으로 샀어요? 예. 이제 이런 거죠. 실제로 이 10%가 한 500억 정도 돼요. 순차적으로 나누어서 들어갔으니까. 예. 근데 실제 들어간 돈 처음에 들어간 최초에 들어간 돈이 279억이라는 이야기고 그 10%가 그 500억이면 다른 사람들은 5%씩 뭐 4개 업체가 샀다면은 5%의 돈은 250억은 다 들어왔어야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은 더 적게 들어왔죠. 순차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럼 그 사람들한테 더 이상 돈 넣어라. 그러면 안 넣으면 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70% 바하마이닝 돈을 안 주고 경영권을 인수를 했다면
그러니까 그 부채가 그만큼 규모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경영 판단 잘못으로 그만한 큰 돈을 우리가 부채를 떠안게 된 것이 이제 첫째 문제고, 잘 모르고 사가지고 재련소를 만드는데 그 돈이 제대로 들어갔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다 보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들도 사실은 감사를 해봐야 되죠. 그래서 그 뒤에 들어간 돈이 이제 지금 현재 여기에 요 시점에 나온 게 1조 5천억이고 지금은 한 2조 5천억 아마 넘게 들어갔어요. 근데 이거 진짜 되게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큰 부채가 이렇게 많고 이런 정도의 기업을 인수하려면 자문을 받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네. 지금 여기 감사원 보고서에서는 그 광물에 관련된 자문을 받았다는 기록은 있는데 자문 용역을 발주하거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요. 있어요? 여기도 회계법인이 또 어김없이 있습니까? 들어가죠. 어. 네. 그 자료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뭐 우리 굴지의 회계법인이 여기도 어김없이 개입돼 있죠.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돈이 제대로 들어가느냐. 그런데 이 돈을 제대로 들어갔으면은 그 돈들은 뭐 어쨌든 재련 공장을 지었는데 들어갔다면은 그 돈 자체가 그냥 없어진 건 아닌데 그렇죠. 문제는 그 재련 공장을 우리가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폐강에 그냥 있는 멕시코에 있는 재련 공장인데 어디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네. 그 강물을 거기 갖다 날라가지고 거기서 재련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목적에 쓰여지지 않으면 전혀 못 쓰는 재련 공장인 거죠. 아니 그 뭐 보니까 또 그 자원광물공사의 그 임직원 예. 여러분이 또 큰 일을 하셨네요. 예? 그러니까 어김없이 여기 다 그 등장을 하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분들이 보면 강물자원공사의 그 사장하고 임직원들 중에서 이 판단을 누가 주도적으로 했느냐, 왜 이렇게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느냐. 우리가 공기업이나 이런 공적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 사실은 전부 다 탑다운 방식으로 이게 이제 되는 것이지 밑에서 이렇게 의견을 올려가 되는 경우는 사실 잘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특별히 큰 투자 결정을 하는데 누가 책임을 질 수가 있다고 이걸 결정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결과는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빚어졌는데 자기 집에 자기 돈을 이렇게 만약에 직접 투자한다면 절대 이런 결정을 안 할 거예요. 대단하죠. 충분히 알아보고 이게 경제성이 있나 없나 별짓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결정을 할 때 이렇게 쉽게 해가지고 이런 돈을 날린다는 것은 이거는 상상을 초월한 무슨 뭔가 큰 힘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거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잖아요. 이 정도면.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플란다스계에서는 이게 조금 다른 관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금 여러 쪽에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이 뭐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렇게 우리가 손실만 보고 그냥 사라졌느냐? 아니면은 그 이면에 누군가 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걸 좀 따라가 보고 있는데 이제 이건 합리적인 추정입니다. 제가 볼 때 의심인데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제 언론과 이런 시민 단체에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걸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데 국가 공권력도 여기 투입돼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우리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전부 다 그 재련소 만드는데 다 들어가는 걸로 지금 하고 또 운영비로 그냥 다 사라졌고 어느 누구도 이익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의심하는 건 아까 같이 M&A를 할 때 이 용역을 해주는 그 회계법인 M&A 그를 해주는 사람, 그 다음에 아까 SRK라고 캐나다에 소재하고 있는 이 강물을 경제성 여부를 검토를 하고 그 매장량을 검토해주는 그런 업체가 있어요. 네. 그런 업체들한테 주어진 돈들이 꽤 많거든요. 첫째는 그걸 의심해 볼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이 그 잘못된 보고서로 인해서 지금 여기다가 이런 우리 국민 돈들이 피 같은 돈들이 다 지금 여기 들어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새로 검토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추론 가능하잖아요. 그런 업체에 돈을 웃돈을 어느 정도 주고 야
그냥 보고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써줘 해서 받았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추정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그런데 가장 더 결정적인 거는 자, 바하마이닝이라는 회사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못 하겠어 하고 손을 뗐단 말이에요. 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우리나라 다 합치더라도 30%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코레스 입장에서 보면 10% 지분을 투자하고 손해보고 나와야 되는데 한 번도 경험도 없고 한 번도 우리가 운영해가 채굴을 직접 해가지고 생산해가 그 캐가 재련까지 해가지고 팔아본 적이 없는 광물자원공사가 무슨 용기로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큰 돈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운영하겠다고 나섰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뒷면을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이건 뭔가 있을 거야라고 다들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유일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 바하마이닝이라는 회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 MMB의 거의 7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였어요. 그 회사가 다시 우리 코레스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바하마이닝이 상장을 해요. 캐나다 주식회사에. 주식 거래소에. 그냥 자원회사로요. 그래 제가 전번에 그 석유공사 이야기를 한번 예를 들었잖아요. 석유공사는 지금 그 하베스트라는 캐나다 그 우물을 유전이라고 하고 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도 한 4조 5천억이 지금 날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가보니까 우물인데 기름이 안 나오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걸 샀을 때 그 주식을 가지고 있던 주인들, 회사 주인들이 얻는 이익이 엄청났을 텐데 그럼 그 사람들한테 이익을 주려고 사지는 않았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그럼 그 회사가 발행해 놓은 회사채는 이미 회사가 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휴직 조각이 돼 있었을 텐데 그 휴직 조각이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NPL 채권이 되는데 그 NPL 채권을 취득해서 그 돈을 다 액면가로 받아갈 수 있었다면 그 사람들이 이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가. 여기서는 주식 시장에 그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성장을 노리고 성동격서라는 말씀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한쪽에만 매몰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원 외교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뒷돈을 받거나 막 이런 부정이 있을 거라고 다들 거길 눈여겨보고 그러니까 있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금융에서는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청장님 말씀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바하마이닝이라는 회사는 이미 그때 당시엔 주가가 엉망이었을 수도 있고 상장이 안 돼 있으면은 그 상장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의 광물자원공사가 투자를 같이 한다는 것은 캐나다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호재일 수 있어요. 이 바하마이닝이라는 회사한테는. 그러니까 거기에 미리 어떤 누군가가 투자해놨다면 그 당시에 올라가면 엄청난 수익을 냈을 거를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그 NPL 기가 막힙니다. 진짜. 이 부실 채권들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한 부실 채권들은 그 당시에 만약에 바하마이닝이 형편없는 회사였다면 그 과거에 바하마이닝에 발행한 채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면 그 만약에 1,000만 원을 발행했다면 그 1,000만 원이 영원이었을 거예요. 유통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광물자원공사가 들어가가지고 이 바하마이닝이라는 회사가 다시 살았다. 그러면 그건 다시 1,000만 원짜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이론에 산 놈은 1,000만 원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쪽에서 계속 바라봤지만 돈은 딴 쪽에서 움직이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자원외교의 숨겨진 전략, 성동격서가 아닌가 의심하는 거죠. 그 앞선 방송에서 몇 번 이런 거 좀 다뤘습니다만 다 비슷한 형태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자원 비리, 그 4대강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는데 이 패턴을 참 잘 알아야 돼요. 이제 보통 보면은 광물 자원공사가 투자하는 강산이나 이런 것은 물론 실패할 수 있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꾸준히 돈이 투입되기 때문에 광물이 생산돼 가지고 우리한테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시점이 되는 거는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이게 해수
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 만약에 이런 일을 벌려놨다 하더라도 그 실제로 문제가 생기는 건 그 다음에 생기잖아요. 그렇지. 아직 그쪽에 경제성이 있어. 그 제대로 아직 해외 가격이 좀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래 평가되지만 언젠가 다시 올라가면 충분히 그걸 해소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게 이 자원 비리의 아주 그 핵심적인 패턴이에요. 그래서 그런 요인들로 설명하면서 돈은 어디서 빼먹는다? 금융시장에서 빼먹는다. 그래서 그 이게 전략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금융이 저희들이 자꾸 이제 이 우리가 이거 블란다스계에서 제가 이거 쇼미더머니의 그 일을 우리가 계속 하잖아요. 네네. 이 돈을 찾아가 다니다 보면 항상 그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금융 기법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은 이런 구조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심도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저는 이 방법과 패턴을 추론하고 찾아내고 이거를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신 청장님이 너무 대단하다고 봐요. 야, 아마 그들은 이렇게 하면 아마 이거를 찾기 힘들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찾아내셨네요. 한번 봐야 돼요, 진짜. 이런 루트로 한번 수사기관들이 한번 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한번 보세요. 만약 바하마이닝이 형편없는 회사고 거의 부도 직전이라고 하면 그 회사가 발행한 채권 사는 건 일반인들이 겁나서 못 사요. 그렇죠. 어떻게 사요 그거를? 근데 이게 그 안에 내부 정보를 아는 사람은 이게 한국의 광물자원공사가 투자할 거고 그러면 이게 이 회사가 살아나. 그러면 사죠. 근데 더 좀 진도를 나가 보면 그 내부 정보를 아는 사람이 아니고 이걸 투자를 하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가서 그 채권이나 주식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땅 짓고 헤엄치기가 되는 거죠. 미리 다 이걸 하기로 하고 어떤 힘에 의해서 그걸 오로지 할 수 있다면 광물자원공사에서 너 무조건 이거 여기다가 너가 들어가서 운영해. 그렇게 해놓고 그쪽 채권이나 뭐 주식을 샀다. 그럼 이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 감사원의 징계요구서에 보면 그 중간중간에 그런 얘기들을 추론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도저히 약 먹지 않으면 이거 이렇게 못할 판단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광물 가격을 임의로 높게 적용하여 투자 수익률을 부당하게 산정했다는 거예요. 임직원 오 씨가. 아니 이게 말이 돼요? 광물 가격을 임의로 높게 적용해서 투자 수익률을 부당하게 산정했다는 거예요. 이거 웬만한 민간 기업 애들은 손 떨려가지고 못해요. 이렇게. 더군다나 공사에 있는 직원들이 이거를 했다는 게 더 믿기지가 않는 거죠. 이거는 뭔가 큰 힘이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이게 이 감사원의 결과는요. 다 알고서 했다. 알고서 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알고서 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투자금이 집행된 사실도 명백하게 다 확인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의사결정자에 대한 이 최종 판단 결과가 없다고 지금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이 강산이라는 거는 당장에 무슨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비교적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장기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해외에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서 쉽게 조사도 잘 안 돼요. 이렇게 우리가 말로만 할 뿐이지 실질 가서 실제 조사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나 시간적 제약 요인 때문에 또는 장기간 걸리는 그 투자의 특성 때문에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누가 잘못이 했는지를 이걸 어떻게 지금 금방 파악해서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또 전문적인 지식도 부족해요. 그런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가서 이걸 투자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운영하겠다고 했다는 그게 내가 볼 때는 미치지 않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렇죠. 거죠.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일반적으로. 지금 보면 지금 뭐 광물자원공사는 이번 정부 들어서 아직 사장님도 임명이 안 됐더라고요. 이제 지금 현재 그 모라토리움 상태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을 이거 갚아주긴 줘야 되는데 이걸 어디하고 합병해서 또 다른 한 군데가 그 책임을 져야 되겠죠.
아우 지금 거기 난리예요. 합병 안 하겠다고. 아니 여기 그 1년 예산이 도대체 얼마가 책정이 된 거예요? 그 1년 예산이라는 게 아니고 지금 강물자원공사는 원래 우리가 첫 시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 강물자원공사는 쓸 수 있는 예산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 했던 게 2조 7천억인데 이명박 정부 때는 거의 27조까지 늘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투자가. 그럼 그때 그 정부 예산으로만 다 한 게 아니라 돈을 딴 데서 빌려와 가지고 또는 투자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열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방만하게 그때 명분은 좋잖아요.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나라 자원이 부족한 우리 국가에서 자원 자금률을 높인다. 이렇게 이제 표방하면서 뒤로는 따뜻하게 돈을 챙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거죠. 도저히 그 재련 공장 못 쓸 거면은 다스 공장이라도 이전해야겠네요. 네, 예. 안 그러면 이거 큰일 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장님도 임명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조직이 구심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지금 우리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최종 의사 결정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도 아직도 핑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좀 더 안타까운 거는 이런 거예요. 이거를 이제 뉴스타파에서 사실 뉴스타파의 한상진 기자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처음 이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도가 나갔어요. 네. 지금 보도가 나가 이제 뉴스타파를 찾아보시면은 뭐 이런 깊이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 상당히 문제 제기를 잘 하셨는데 최근에 들은 이야기는 강물자원공사가 뉴스타파를 상대로 지금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예요. 네? 뭐 어떤 내용으로요? 자기들이 했는 내용이 뉴스 그 내용이 다르다는 식이고 지금 반성을 하고 석고 대제를 해도 지금 그렇죠. 이 모자랄 판에 뉴스타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어떻느냐고 물어보니까 내용도 별게 없대요. 그냥 자기들이 다 덮어쓰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냥 소송 제기했는 것 뿐이라고 한다는데 이게 정말 정부가 바뀌어가지고 이런 거 적폐를 전부 청산해야 되는 지금 하는데 그거를 문제 제기를 하는 보도 매체에다가 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금액도 크대요. 10억을 제기했대요. 야. 근데 뭐 1조 5천억에 비하면 뭐 돈은 아닌데 1조 5천억이나 소송을 하시지 그러게요. 예. 근데 저는 뭐 그렇습니다. 원래 소송을 그때 의사 결정을 한 분들에 대해서 배임으로 소송을 하셔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그분들이 법정에 서서 예. 진실을 밝히고 1조 5천억 아니 1조 5천억이라는 돈을요. 지금 유치원 때문에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학교 급식에 진짜 무상 급식에 아이들에게 진짜 용돈까지 줘가면서 유치원 짓고 거기에 선생님 저희가 다 공채로 뽑아가지고 월급 많이 주고 사실 백년지 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분들 인력 구성해서 그렇게 투자해도 그 돈 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사실 소송을 제기한다 해서 뭐 겁날 건 하나도 없지만 오히려 그렇게 해줌으로써 나는 이 소송 제기 과정에서 그들의 문제점이 나는 더 많이 드러날 수도 있다. 배려. 이제 소송을 하다 보면 공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그 동안에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까지 밝혀질 수 있기는 기대를 합니다만 그래도 후한무치한 일이잖아요. 에이 그렇죠. 그 뉴스타파 좀 저도 봤는데 깜짝 놀랐네요. 거기 보면 그 전직 사장님도 나오셔가지고 직원들의 그 상실감과 그런 거에 대해 안타까움을 되게 많이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10억이면 인지대가 더 나오겠어요. 인지대가. 네, 그게 그럴 정성이 있으면 아이고 진짜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이 강물자원공사 관리 기관이 산업통상부인가요? 지금 네. 거기서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 반성은커녕 문제 지적에 대해서 소송이나 하고 지금 그 돈들이 있으면 한 푼이라도 아껴 가지고 그 지금 빚 갚는 데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굴지에 또 로펌을 쓰셨을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거 참 안타깝습니다. 예. 잠깐 성대모사도 하고 그랬지만 그분께서는 이런 거 좀 명명백백히 예. 밝히고 진짜 이 썩어 빠진 이 구조적인 걸 다 지금 이제 바로 잡아 주셔야 되는데 지금 보좌하시는 분들이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셔서 약주를 드시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나 참. 이거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진짜. 사실 그 소송 제기했다는 말씀 듣고 좀 깜짝 놀랐는데요. 하여튼 소송 들은 거는 제가 직접 들었고요. 그 듣는 순간에 내가 느끼는 거는 참
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정말 낯이 두껍다. 네. 후한무치다. 네. 산자부에서는 고발하지 않았었어요, 이거? 산자부에서 이제 뭐, 강물 자원 비리에 대해서 예. 검찰에 고발은 했는데 지금 검찰에서도 안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물자원공사라든지 석유공사라든지 가스공사가 해놓은 지금 자원 비리에 의심이 가는 모든 건들 뭐 우리 앞에 뭐 이야기를 여러 건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발까지 해놓고 이런 또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은 다음에 우리 한상진 기자를 한번 여기 모시든지 해서 이야기 기회를 한번 들어볼 기회를 갖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온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이런 판국에 거기에 대해서 또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맞지 않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저희 방송을 듣는 모든 그 청취자분들에게 정말 궁금해 하셔야 되는 거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부도에 직면한 대주주의 지분을 사들인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는 궁금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블레어 광산의 대주주 지분 인수 결정을 과연 누가 했는지 그걸 또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이 광물공사 경영진이 사업성을 부풀렸다. 광물공사가 독단적으로 지분 인수를 결정했다는 결론을 내렸는데도 명백한 징계 절차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 이거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의 세금 1조 5천억 원을 투자한 자금이 모두 손실의 위기에 직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로 처벌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왜 가만히 있는 것인지. 자, 그리고 이사회 결의 없이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자는 누군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좀 정부 차원에서 정부 차원이 안 되면 또 저희 촛불 또 들어야 됩니까? 근데 너무 이를 깨물면 아니 너무 화가 납니다. 내용 치과에 또 가야 될지 몰라요. 아니 이런 걸 알릴 수만 있다면 전 치과 100번이라도 가겠습니다. 어쨌든 참 이거 말이 안 되는 네.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알려드린다는 것 자체가 참 이걸 듣는 분들이 들어보면 우리 피같이 낸 돈들이 왜 이렇게 쓰여졌을까 전부 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정말 참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나설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적폐청산이라고 말을 하면서 뭐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생활적폐로 뭐 돌아간다고 하는데 네. 이 생활적폐가 어디 있고 이런 적폐는 적폐지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애서 지금 눈을 감고 있는지 이것을 밝혀내야 될 기관들은 정말 이거 우리 세금 국민들한테 세금만 받을 일이 아니고 잘못 쓰여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결과적으로 우리 돈으로 우리 세금으로 다 이걸 메아줘야 되거든요. 이거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세금을 우리가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찾아내는 것이.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검찰 이거는 우리가 공권력이 없는 기관에서는 도저히 확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대부분이 특징이 이렇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이루어진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자원외교 부분들은 특징이 그거예요. 첫째는 해외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멀리 가지도 못하게 자세히 알지도 못하게. 그다음 장기간 돈이 들어가는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원외교의 특징이에요. 그다음에 그 돈은 금융 기법하고 빼먹는 방식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패턴을 우리가 잘 알면은 이 부분이 나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봐요. 이 수사기관에서 지금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해외에 있으면은 그 나라와 공조해서 그 나라에 필요한 도움을 받아가지고 같이 수사하면 충분히 나는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기법들은 뭐 우리가 짐작이 가능하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그렇죠. 방송으로도 이야기하는 그 내용도 가서 하긴 하는데 그리 어렵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관련인들이 한국인들이나 아니면 또
그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이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고리가 있다면 그거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이미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뭐 백일하에 드러났고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이제 우리가 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야지 이게 뿌리가 뽑히는데 문제가 있어야 정도에 머물고 있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정말 분발해야 된다. 이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이죠. 아, 그 사람들 투자 잘못했어. 그럼 뭐 징계나 받겠지. 이 정도로 끝내면 절대 안 되는 일이다. 이 돈들이 다른 데서 검은 돈이 돼서 해외에서 돌고 또 지금 또 그 돈을 토대로 해서 돈이 불어나고 있다면 이 정말 통탄할 일 아니겠어요? 네. 이 진짜 이렇게 새 나간 돈만 다 회수해도 우리 국민들 향후 진짜 집 없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향후 돌아가실 때까지 100년 동안 세금 안 내도 될 정도의 돈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예. 이 규모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한 43조인가요? 네. 자원 비리에 쓰여진 돈들이 네. 물론 그 중에 일부는 뭐 해소가 되겠지만 아주 극소수고 네. 전부 다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잖아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대원칙만 염두에 두면 난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 수사기관에서 좀 이 방송을 들으면 좀 바로 좀 이 착수를 해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우리 다 염원하면서 네. 가시죠. 비통한 심정을 감출 길이 없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럼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보겠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는 국민의 세금이 엄청나게 투입이 됐지만 원인도 모르고 손실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 더구나 지금 경제가 좋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요. 많은 국민들이 힘겹게 우리 사회의 개혁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얼마 전 출범한 이 해외 범죄 수익 환수단 수사권 조정에 힘을 쏟고 있는 이 경찰과 검찰 이제 국민의 세금을 찾아오는데 좀 더 힘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수사 지휘권은 국민에게 있고 현재 국민들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MB 자원 외교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해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니까 못 하는 겁니다. 그렇죠. 움직이시고 해주시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너무 화가 나요. 그렇게 힘을 있고 공권력이 있는 분들은 가만히 있고 이렇게 연약하시고 힘들어갖고 너무 아니 이 몸이 10개라도 모자란 판에 청장님하고 두 분하고 이 세 분이 이렇게 맨날 그냥 발벗고 나서시니 이분들에게 진짜 뭐 검찰 이렇게 내가 붙여드릴 수도 없고 참 우리가 그냥 관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내용을 좀 다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저희 방송 들으시고 네 우리 안홍구 청장님 그리고 민경윤 위원장님께 또 많은 격려의 응원의 문자와 힘을 좀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또 좀 더 다음 주에 알찬 내용으로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